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방위비 총액을 43조엔 한화 410조 원으로 늘려 예전 군사강국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까지 방위비 총액은 27조 4,700억 엔이었으나 새 계획대로라면 방위비는 단번에 1.5배 이상 늘어나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국방비를 보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 스스로 망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선 아베 피살로 인해 보수가 총집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의석수 역시 개헌 저지선인 3분의 1을 훌쩍 넘겨버린 상황으로 이에 방위비 증액과 맞물려 전쟁 가능한 군대로의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한 전조현상이 지난 16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유사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단계적으로 증강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대응한다는 집단 자위권 개념을 적용해 대북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헌법에 따른 영토 명시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였으니 북한을 공격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자국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허락을 받고 공격을 전개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타격로는 그저 들러리일 뿐 일본의 속내는 따로 있다고 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부각시키면서 자국의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량의 무기를 개발, 생산, 수입하여 방산강국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동북아 최강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동안 일본의 방산업계는 평화헌법으로 인해 무기를 비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자위대원 인원수 이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녀 가격 경쟁력과 생산 개발에 뒤처져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보문서 개정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일본이 왜 이리 급하게 개정까지 추진하며 군비 증강 및 방산산업 키우기에 몰두하는 것일까요? 최근 일본 내에서는 여론, 언론 할 것 없이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높아진 점에 대해 상당한 견제를 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민당은 국방력 강화를 두고 내년 봄 통일 지방선거의 표심을 위한 전략으로 삼고 있죠. 더 재팬타임스의 기획저널 외지는 지난 15일 서방의 무기공장이 된 한국 방위산업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의 대유럽 수출 호조는 단순히 러시아의 위협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구매국의 안전보장 환경하에서 성능과 가격면 등 가장 좋은 무기가 한국산이었기 때문이고 한국 방산업체들은 수주를 따내기 위해 잠재 구매국에 대한 정치, 사회 지정 등을 미리 조사한 다음 그에 알맞는 제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비교할 수 없는 격차로 벌어졌다라고 일침을 놓았는데요. 언론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역시 한국 방산의 놀라움을 드러내며 자국의 현실을 비관하는 중입니다. 납기 단 반년 만에 전차 10대를 공급하는 한국 방위산업은 괴물인가? 한국의 방산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보이는데 이보세요. 팔리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티끌 같은 거 팔아봤자 어쩌고 저쩌고들 하는데 일본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네. 한국의 방위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일본의 방위산업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바보이며 법률이 방해하고 경영자가 무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한국 방산 수출 가속화, 올해 해외 수주가 2배 증가했고 한국 방위산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폴란드뿐만이 아니다. 필리핀은 카이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였으며 이집트와 말레이시아도 이 전투기 구입을 협상 중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올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전차, 보병전차, 전투헬기, 유탄포 전차 등이 수조엔 규모로 팔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무함마드 왕세자가 10조엔 계약 체결도 맺었죠. 전시국가인 한국이 무기 수출로 이익을 얻는 것이 억울해 견딜 수 없는 일본 스고이교 신자들은 더 이상 이불 덮고 일본 스고이라는 주문을 그만 외우고 현실을 좀 직시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비 증액으로 특히 미사일과 전투기 전력을 증강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각각 북한 ICBM과 한국 KF-21을 견제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するということは、端的に申し上げれば戦闘機やミサイルを購入するということです。これを借金で賄うということが本当に良いのか。やはり安定的な財源を確保すべきであると。
일본 정부는 방위력 정비 계획 경비 약 43조엔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 능력 구축에 약 5조엔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로 50조 원이죠. 극초음속 활공탄 개발에 3조 원, 양산에 1조 원, 12식 능력 향상형 지상형 개발에 7조 원, 함선 발사형 개발 2조 원, 전투기 탑재형 개발에 9천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놈들 진짜 돈은 많긴 하네요. 지난달 북한은 일본의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 상공을 통과한 북한 미사일을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고 요격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못하였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에서 최고 고도 550km로 비행, 홋카이도 동쪽 1180km 태평양 공해상에 세 조각으로 분해되며 떨어졌는데요. 최고 고도 500km의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게 되어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 SM-3는 애초부터 사거리가 짧아 화성 12호를 잡을 수 없었고 또 육상 배치 패트리언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최종 단계 고도 10에서 20km까지 다가왔을 때 격추를 시도하는 방식이어서 역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구축한 MD 미사일 방어 체계의 완벽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죠. 미국 국방 전문가인 랜스 게틀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 매우 고도가 높고 극도로 빨랐으며 일본 입장에서 요격을 위한 준비 시간 등이 필요해 설령 요격 명령이 내려졌어도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거액을 들여 구축한 방어 시스템이 첫 실전에서 수준 미달로 판명되면 일본 국내의 비판도 거세지고 오히려 북한을 고무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 타격하지 않은 것인데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다 라이벌 국가인 한국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천궁2를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대 수출하며 성능을 입증했고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최근 시험 발사를 통해 그 성능과 위력을 보여주면서 개발 완료가 임박했음을 알렸으며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시험 비행을 거친 데다 폴란드가 한국 KF-21의 공동 생산 의사를 내비치기도 하여 일본이 극도로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폴란드 한국 협력이 일본이 준비하는 차세대 전투기 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2035년을 목표로 영국과 이탈리아와 손잡고 6세대 개발을 연내 체결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4.5세대도 아니고 또 5세대도 아닌 바로 6세대로 건너뛰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3국의 FX 공동사업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3국은 최근 수개월간 FX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KF-21 개발을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 하나 달고 진행할 때도 분담금 문제 등 이슈로 골머리를 썩었는데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할 템페스트 전투기는 말 그대로 다국적 항공기인 만큼 제2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꼴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로들 자국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계획을 진행하다 판이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시장마저도 영국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주축이 된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자 급하게 일본과 이탈리아를 불러다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며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의 방산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기술력을 떠나 일본 군비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일본 방산 능력 제고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미쓰비시와 자민당의 커넥션으로 대표되는 방산 비리 문제를 뜻하는 것이죠. 계열사 600여 개를 거느리는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이자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는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유착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고 아베 총리로 미쓰비시는 교육기관을 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인을 육성하고 있는데 아베 전 총리가 미쓰비시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학재단 세이케이 학원에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나온 미쓰비시산 정치인입니다. 아베의 형 히로노부는 미쓰비시 상사의 사장이고 아베의 조카 히로토는 2017년 4월 낙하산으로 미쓰비시 상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가문 역시 미쓰비시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기시다의 동생 기시다 다케오 역시 미쓰비시 상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일본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군산 복합체입니다. 군사 물자를 제작 제공하며 막대한 돈을 쓸어 담았고 이에 자위대의 정규 군화와 군비 대폭 증강을 꾀하는 자민당에게 물심양면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경 유착으로 인해 일본산 무기들은 성능 대비 가격들이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는데요. 일례로 일본 9구식 자주포의 경우 한국 K9 대비 성능이 떨어지나 가격은 2.5배인 100억대에 달하고 일본
일본 10직 전차 역시 80억대인 K2 전차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 뒤처져 있으나 대당 가격은 훨씬 더 비싼 120억 원에 달하죠. 애시당초 일본에서는 사기업이 무기를 생산할 경우 돈벌이가 잘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추축국으로 오랜 기간 무기 수출 3원칙에 의거해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자위대에 한정되어 팔 수만 있었고 2014년 3원칙 개정 이후에도 깊숙이 자리매김한 정경 유착으로 인해 이미 가격 경쟁력을 잃어 8년간 수출은 필리핀의 레이더 한 건이 유일한 지경이죠. 이에 한국의 방산 능력과 군사력에 질투 가득한 시선을 보내며 한국을 꺾는 방산 군사 강국이 되고자 하는 기시다 내각은 증세라는 초유의 무리수를 두고 있지만 결국 정경 유착과 기술력 한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민들의 지지만 잃게 되는 자충수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북한 위험을 핑계로 세금만 더 걷어 미쓰비시 배만 불려주려는 거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K9 자주포는 이제 북중미인 캐나다에서도 도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18대의 K9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지 요청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이집트,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핀란드의 수출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과연 생산 라인을 늘릴 수 있는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리얼리즘은 캐나다 국방물자 관계자와 한국 하나 디펜스의 통화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한화 디펜스죠? 혹시 K9 18대 빠르게 구입이 가능할까요? 지금 1시가 급한데 네, 가능하시죠. 어디 보자. 5년이요? 4, 3, 2.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